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편은 폐섬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이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분들은 아마 오늘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원에 오시는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진단받는 초기에는 상당히 초조해 하기도 하고 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이 질환을 진단을 받고 뉴스나 이런 쪽으로 폐섬유증을 검색해 보시면 5년 생존율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유명인사 중에서 이 질환으로 돌아가신 기사 등을 접하며 마음도 덜컥 내려앉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질환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폐섬유증이란 말과 같이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폐섬유증은 뭐고 간질성 폐질환은 뭐지? 둘이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간질성 폐질환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폐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모형 전체를 폐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기도, 에어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위쪽인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허파과리, 이 폐포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들여 마시고 그 몸에서 들어온 산소를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포에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기 교환, 가스 교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폐포입니다. 폐포 이전의 기관지의 단계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교환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단계는 산소가 흡수는 안 되고 전달만 된다고 해서 전도대라고 부르고 마지막인 허파과리, 폐포의 단계가 되어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포의 가장 깊숙한 영역을 호흡대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혈관벽의 두께예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포는 공기가 교환하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잘게 쪼개져야 하고 동시에 혈관과 닿는 막이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가 빨리 스며들고 이산화탄소는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인데요. 거품 잘 나오기 위해서 안에 구멍 뻥뻥뻥 뚫린 스펀지 또는 벌집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쪼개진 폐포와 폐포, 즉 스펀지 구멍과 구멍 사이의 조직을 간질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간질 조직에 생긴 질환을 통틀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간질이라는 단어가 간질 발작 이럴 때 쓰는 간질이 아니라 간자가 사이 간자죠. 그 사이사이의 조직을 뜻하는 걸 간질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간질 조직은 원래대로라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촉촉해야 되는데 이 폐포의 간질 조직이 문제를 일으키면 얇아야 될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을 폐섬유화 또는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섬유화는 진행을 하지 않는 흉터로서의 섬유화도 있는 반면에 진행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진행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섬유화도 있고 비교적 더디게 진행하는 섬유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간질성 폐질환은 이제 가장 상위의 개념, 즉 간질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것을 총칭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섬유화를 일으키는 형태나 흐름을 봐서 조금 더 섬유화의 속도가 빠른 특발성 폐섬유증, 그보다는 섬유화의 속도가 좀 느린 간질성 폐렴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성 폐질환이 전체 집합, 그리고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특발성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 미만성 간질성 폐렴 등등등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막 섬유화가 살짝 보이는 초기에는 간질성 폐질환은 맞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총 집합으로서 간질성 폐질환을 맞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속할지는 예를 들면 특발성 폐섬유증일지 아니면 미만성 간질성 폐렴일지 등등을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섬유화된 자리가 보이고 섬유화가 관찰이 되고 일단은 1년에 한 번 정도 CT 찍으면서 관찰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CT라는 검진 도구가 일선병원에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기침을 하다 보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감기인가 보다 또는 내가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러면서 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기침하는 걸로는 웬만해서 병원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검진부터 해서 엑스레이, CT 등이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잘 관리를 한다면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보다는 관리가 용이합니다. 자, 이제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의 개념을 좀 잡으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환자분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은 이런 섬유화는 왜 생기느냐,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행의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특발성 폐섬유증이겠죠. 먼저 폐에 이런 섬유화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서의 섬유화인데요. 이런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살갗에 생기는 흉터입니다. 우리가 달리다가 크게 무릎이 까지면서 넘어지고 나면 꽤 깊은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기도 하죠. 뭐 저도 이렇게 손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 건데, 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 결핵이나 또는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을 크게 앓고 나면 폐에 데미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이 나고 누런 가래 같은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파이브로시스, 이걸 영어로 섬유화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의 섬유화는 일반적으로는 흉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섬유화가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간혹 나이가 들고 나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CT를 찍었는데 폐에 섬유화 흔적이 보인다 라는 말이 나오면, 간혹 환자분들이 이를 진행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그런 섬유화인가 하고 걱정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섬유화는 진행하는 섬유화보다는 주로 결핵을 앓았던 흔적을 뜻하는 결절, 노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핵의 흔적으로서 인한 섬유화가 아니라 진짜 진행하는 섬유화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섬유화는 바로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섬유화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좀 이제 중한, 좀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어요. 먼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폐섬유증을 설명을 드리면, 병의 출발이 이 뜻은 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역 이상 질환을 앓다가 그 여파가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섬유화를 일으켰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으로는 류마티스부터 시작해서 루푸스, 다발성 피부근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린 나이에 오는 경우로는 백혈병 환자가 골수 이식 이후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섬유증 등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뜻이 면역 이상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공격한다, 본인의 몸이 자기 자신을 잘못된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우리 몸의 여기저기를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흐름이 만약 폐포의 간질 조직에서 반복이 되면 폐포 간질 조직에 섬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골프나 야구를 하면서 방망이나 채를 꽉 쥐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물집이 생기죠. 근데 그런 물집이 터지고 또 새로 생기고 반복되다 보면 손에 딱딱한 이제 굳은 살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섬유화도 바로 이제 그런 흐름과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할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과는 좀 다른 특징적인 차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도 높고, 몸이 원래부터도 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건성기관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약물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소론도라고 하는 약물 이제 제품명이 있는데, 즉 소론도를 먹으면 또는 메치론을 먹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특발성 폐섬유증,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 특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idiopathic-이라고 하는데, 특발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뜻이 좀 생소한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원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증은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니고 결핵의 흔적으로 인한 섬유화도 아니고, 진짜 말뜻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폐섬유증,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원인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입마름과 마른 기침입니다. 우리가 섬유화라는 과정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어떤 발열이 있고 염증이나 고름,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흉터로서의 섬유화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개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의 지표인
CRP 또는 ESR 이런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또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날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뭐 으실으실하게 이제 오한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병의 시작을 온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은 온셋 시작이 분명해요. 그런데 특발성 폐섬유증은 병의 시작도 특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뭐 자기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동네 병원에서 감비약을 지어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더니 희끗희끗한 게 보인다. 큰 병원 좀 가보세요 해서 갔더니 이제 CT 찍고 났더니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 주로 이런 코스로 병이 흘러가거든요. 흐름들이. 이분들이 폐 간질 조직에서 소묘가 일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 간질 조직의 탈수 현상, 즉 말라붙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원인이라면 가래 배양 검사나 혈액 검사 등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잡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발열이나 고름 개념의 염증이라면 혈액 검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특발성 폐섬유증의 그런 외부 인자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 점막으로서 탈수로 인해서 말라구도로 들어가는 형태의 섬유화는 이걸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찰흙은 굳지가 않지만 그 찰흙이 물기를 잃어가면 시멘트처럼 굳어 들어가는데, 이런 변화가 외부 인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수분이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현대의학에서는 특정한 그 원인 인자를 찾아내지도 못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일단 먼저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 또는 폐섬유화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간질성 폐질환은 무슨 관계인지, 둘이 같은 말인지, 결론은 간질성 폐질환이 전체 집합, 그 부분 집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뭐 이런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지만 간질 조직의 섬유화는 어떤 경로로 인해서 올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